아들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네가 공산당이 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투다가 이 아들을 심하게 이 이탈한 몽둥이를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글쎄 그 맏아들이 거기서 병신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런 그 죽는 날 맏며느리가 아들의 부인 맏며느리가 같이 자살해버려요. 열려죠. 그러니까 이런 비운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워낙 이 땅이 많았다며, 여기? 네, 많았어요. 다 그 양반 땅. 아, 그 양반 땅이요? 최진동 보신 적 있어요? 네? 최진동 보셨어요?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최진동? 그 양반 되게 완좋습니다. 응? 도중에서 밀어주네요. 이 외손사. 최진동도 이렇게 가이세를 수염에? 수염을 이렇게 말았어? 예, 무관으로 생겼어. 최진동도 무관상이에요? 이 동네의 뒷동산 양지바른 곳에 최진동은 묻혀 있었다. 부자치곤 초라하게 쓸쓸하게. 에휴. 바로 이 쓸쓸한 묘비와 이 무덤이 이 비운의 인물 최진동이라는 사람의 묘입니다. 1941년 11월 25일에 돌아간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대. 이 낯익은 노래는 김동환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런 시들이 지어진 곳이 바로 이 간도에서 지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환 시인도 결국 말년에는 열렬한 친일분자로 돌아서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합니다. 바로 여기가 최진동이 살던 마을입니다. 최진동이나 김동환이나 서정성에만 집착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집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삶의 굴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굴절은 이 개인의 굴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산 20세기의 역사의 굴절이겠죠.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는 보고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457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기실 이 전투에 투여된 일본군의 숫자는 28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사자는 46명으로 정확하게 추산된다. 당시 언론이 우리 민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 숫자를 불려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역사 기술은 좀 엄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규군 46명의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키 어려운 대적이었다. 이 전투의 그 단초를 얘기를 하면은 중국 쪽에는 삼둔자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두만강을 넘어가면은 그 강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 변강 초소가 있었는데 신민단의 몇몇 사람들이 그 강을 넘어서 일본 그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동원된 부대가 이 아라요시 중위의 남양경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가 또다시 추격 과정에서 습격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요청을 해서
이 야스카와 소제아가 거느리는 19사단 소속 부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연합해서 추적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화일이라는 장군이 거느린 부대가 나가서 이들을 이쪽으로 유인해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봉오동 전투의 격전지는 지금 거대한 봉오동 저수지가 되어 있다. 그만큼 홍범도 장군이 선택한 지형은 일본군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홍범도는 맹수들을 잡는 명포수였다. 홍범도는 맹수들을 사냥하듯 일본군을 유인했던 것이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꼭 우리나라 그 삿갓처럼 생겨서 저거를 초모산이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초모정자라고 불렀는데 조선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저 초모정자를 아마 봉오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오산 이 밑에 일대를 전부 이게 봉오동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게 이제 하촌, 중촌, 상촌으로 이렇게 끼다랗게 골짜기로 돼 있는데 저 지금 삿갓봉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그 끝나는 지점 정도가 하촌입니다. 그 일본의 야스카와 그 아라요시 군대가 하촌에 도착한 게 이제 6월 7일 날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홍범도 장군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상촌, 중촌, 하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불을 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촌 마을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느 한 노인이 그 모르고 그 마차를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마차를 탈취해서 중무기를 전부 마차에 싣고 다시 상촌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상촌에 거기에 이렇게 그 삼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갈래로 길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만 터놓고 이 북쪽, 동쪽, 서쪽에다가 전부 매복을 한 거예요. 원래 홍범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포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매복 전술에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매복시켜 놓고 이 일본 군대가 거기에 2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들은 아차 늦었다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방에서 그냥 총알이 쏟아지는 겁니다. 비 오듯이 퍼붓는데 여기서 완전히 섬멸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낮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 군들은 버텼고 그런데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소나기가 쏟아져 붙는 바람에 그 저격봉들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헛발을 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 군들이 그 전비를 대열을 수습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저 비파동을 통해 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 군대는 다 같이 이렇게 아주 서북쪽 십자구라는 데로 퇴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연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경축 연환회라는 것을 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첩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모든 무장 투쟁의 그 열렬한 봉화가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군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듣거나 무시하기만 했던 조선 독립군의 실체와 그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깔보고 덤볐다가 당한 봉오동 전투의 경험을 살려 대토벌 작전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관동군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북간도 지역은 남의 나라 영토였다. 그곳에서 토벌 작전을 벌리려면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을 내심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에게 관대했다. 그래서 일본이 조작한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조작의 명수다. 나는 지금 훈춘으로 가고 있다. 지금 저는 훈춘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저 한경북도 최꼭대기에서 이렇게 굽어 내려서 두만강이 동해 쪽으로 빠지는 곳에 이 북간독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훈춘입니다. 훈춘 사건이 조작된 비극의 현장, 옛 일본 영사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은 훈춘시 공안국, 그러니까 경찰청이 되어 있었다. 물론 사진도 못 찍게 했다. 지금 저 훈춘시 공안국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옛날에 그 훈춘 사건의 현장인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입니다.